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눈여겨볼 만한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겨울철 운전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도로 표면이 살짝 어는 블랙 아이스인데 이 블랙 아이스로 인해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50중 추돌 사고. 지난 일요일 새벽 경북 상주 영천 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차량 50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예견된 사고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민자 도로에 대한 관리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십에서 우리 한국 대표팀이 중국을 꺾고 2연승을 거뒀습니다.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열린 중국과 대회 남자부 2차전에서 김민재의 헤딩 결승골을 앞세워서 1대0으로 이긴 건데요. 12월 18일 숙적 일본과 최종전에서 우승을 놓고 최후 결전에 나서게 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경기도 고양시의 대형 산부인과에서 불이 나서 다들 깜짝 놀랐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다 이런 소식 들었죠. 이때 이 병원의 간호사들이 한몫 단단히 했습니다. 캥거루백에 아이들을 2명씩 이렇게 안전하게 넣어놓고 대피를 한 건데요. 당시에 간호사들은 이 캥거루백이라고 불리는 대피용 조끼를 입고 신생아들을 옮겼다고 합니다. 불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1층에서 났는데 건물 3층 이상에서는 소방경보가 울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찔한 상황에서 잘 대처한 간호사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원장님, 포상금 듬뿍 주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어떤 옷차림이 좋을지 날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충남, 세종을 중심으로는 오전 시간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또 오늘 하늘부전 살펴보시면 오전까지 전국 가끔 구름만 많다가 오후부터 내일까지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도 있어서요. 교통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은 널뛰는 기온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9도에서 16도로 어제보다 약간 높겠지만 아침에는 복사능각으로 인해 기온이 뚝 떨어져 영하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니까요. 급변하는 기온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돈 나갈 때 많으시죠? 연말이라 뭐 연말뿐이겠습니까? 항상 돈 나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만큼 있었던 것 같은데 막 찾아보면 이게 다 어디 갔지? 우리 통장은 그냥 정거장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변에는 이런 시기에 돈을 빌리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됐는데요. 주변에 뭐 이런 지인들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저 또 아는 지인분은 어디서 빌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수시로 어디서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못 받았으면 막 뛰어나가서 일부러 안 받은 게 아니다. 일하다가 못 받은 거다. 이렇게 또 사정사정하고 굉장히 발목을 묶인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고혜상 씨는 어때요? 저는 제가 빌려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예전에 개그할 때 안 되겠니 하면서 제가 파트너 19를 제가 귀찮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거의 자주 이렇게 안 되겠니로 해서 아주 소액을
네. 뭐 50만 원만 안 되겠니? 뭐 100만 원만 안 되겠니? 하는데 갚지를 않아요. 일구야 좀 빨리 좀 갚으면 안 되겠니?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럴 때 돈이 급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은행 대출인데 네, 네. 은행 대출은 사실 그냥 일반인이 가기 좀 까다롭단 말이에요. 네. 아니 저도 직장 있을 때 하고 풀이하고 나오니까 대출 액수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참 많은 분들이 좀 쉽게 빌렸다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실 것 같고요. 또 이럴 때 혹할 수 있는 게 대출 전화 있잖아요. 네. 빌려드리겠다. 뭐 이런 전화도 많이 받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길거리에 그 전단지가 또 많이 붙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급전, 일수, 뭐 무보증, 무담보, 뭐 신용이 없어도 그냥 대출을 엄청 해준다고 하는데, 야 그런 거 보면 뭐 전화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은행 같은 데 가면은 물어보는 게 많고 또 준비해야 될 서류가 많은데 거기는 뭐 당일 대출 가능, 뭐 지금 당장 가능 이러니까 굉장히 좀 약간 혹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당장 돈 급하고 은행 문턱이 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전단지 보면 혹하거든요. 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알아볼게요. 제3금융권, 제2금융권, 제1금융권 이런 게 있잖아요. 네. 1, 2, 3 금융권 이거부터 알고 가자고요. 예, 우선 그 길거리에서 전단지에서 보시는 거 있죠. 돈 빌려드립니다. 이렇다고 해서 다 불법 사금융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걸려오는 전화들, 뭐 보험회사라든지 아니면 캐피탈 이런 쪽이 제2금융권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등록된 대부업체가 제3금융권입니다. 그럼 이제 합법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곳이 제1금융권, 바로 은행이죠. 예. 은행에서는 이제 대출을 받을 때 각종 서류들을 요구합니다. 그런 것들이 뭐 소득금액 증명이라든지 직장이 어디인지 그리고 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데요. 가장 장점은 뭐니 해도 이율이 저렴합니다. 지금 현재 시중 이율이 한 3.86%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1금융권에서 빌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간이한 방식으로 제2금융권에서는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율이 9.2에서 20.4%까지 확 굉장히 이율이 높아지죠. 예. 예, 그리고 대부 계열의 그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제3금융권으로 넘어가면 20.4%까지 금리가 형성돼 있습니다. 예. 네. 와, 이 금융권도 이자가 좀 저렴한 건 아니네요. 대부업체는 24% 나와요. 야, 맞아. 아니 무슨 은행이라고 해서 그 대출이 이렇게 싼 게 아니네요. 맞아. 이자가 맞아요. 너무 비싼데? 예, 그렇습니다.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등록된 대부업체, 합법적인 업체이지만 굉장히 이율이 높아요. 지금 현행 이자 제한법의 기준이 24%인데요. 네. 최고 24%까지도 이제 이율이 나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24%면 이자가 제1금융권하고 네. 비교했을 때 이게 몇 배예요, 도대체? 10배가 10배 되죠. 되죠. 네. 근데 여기보다 이자를 더 세게 부르는 곳이 있어요. 이른바 불법 대부업체인데요. 네. 전단지에 있는 뭐 대부업체 다 불법은 아닙니다. 이 등록이 안 된 업체는 다 불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자 자체가 이게 부르는 게 이자예요. 시간당 이자 붙이기도 하고, 아유. 또 만약 제대로 안 갚으면 뭐 직장에 알리겠다, 가족에 예. 알리겠다, 혹은 협박까지 네. 일삼기도 합니다. 야. 이거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이거 많이 본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불법 사금융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기준으로 불법 사금융 이용자가 41만 명인데요. 2017년에 비해서 2017년은 10만 8천 정도가 더 줄었습니다. 반면 불법 사금융 이용 금액이 너무 늘었거든요. 네. 작년 말 기준 이용 금액이 7조 1천억 원인데 2017년 말보다 3천억 정도가 증가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에서 50대가 절반이고요. 문제는 노인들하고 가정주부들의 이용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네. 도표를 보면서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전년도의 불법 사금융 이용자 연령을 보면 60대 이상 굉장히 높죠. 네. 고령층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1.1%로 전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는데요. 그리고 직업으로 보면 가정주부가 전체 중에 22.9%를 차지했고 이 역시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금방 갚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해서 뭐 적게는 10만 원, 20만 원,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빌려서 갚을 것을 생각하는데 예. 이게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납니다. 이자 때문에. 불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작년보다 지금 사채나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하는 사람이 11만 명 정도 줄었는데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특히 60대 이상이라든지 가정주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좀 늘어났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뭐 사실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주부님들이 돈을 어디다 그렇게 쓸 곳이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좀 약간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친정 부모님 병원비라던가 또 어르신들은 자식들한테 일일이 이렇게 돈을 빌리기가 뭐하니까 쉽게 빌려준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그 살다 보면 그 목돈이 그 안 필요한 사람이 없잖아요. 없죠. 근데 그 1금융권에서는 그 대출 안 해주니까 맞아. 아 이런 쪽으로 그 가는 거 아니에요? 좀 이게 좀 금융권에서 좀 1금융권에서 많이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네, 해주세요 좀. 맞습니다. 실제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일단은 신속하다는 거예요. 빨리 돈이 나오고 네. 두 번째는 편의성. 다른 곳에 가면은 뭐 이런 서류 내세요, 뭐 저런 서류 내세요 하는데 그런 서류들의 절차가 굉장히 간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대출 가능성. 다른 곳에서는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노인분들이나 가정주부들, 보통은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가족분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밀로 이렇게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제일금융권 같은 경우는 담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 사금융까지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로는 지인분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대출을 하는 경우가 82.5%나 돼요. 굉장히 많은 경우가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여기서 빌리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덥석 믿고서는 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당장 20-30만 원 급하면 그리고 뭐 한 100만 원 안쪽으로 내가 금방 갚아야지 하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건데 급전이 필요한 분들이요. 그렇죠. 근데 이러다가 그냥 걸리면 그렇죠. 이게 눈덩이처럼 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달에도 이 불법 대부업체 일당 22여 명을 지금 검거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 대단합니다. 2016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96명한테 3,900% 3,900%. 21억 원을 받아 챙겼었고요. 또 11월 달에도 또 비슷합니다. 법정 금리의 24%의 30배 달하는 713%입니다. 놀랍는데요. 이 적발된 대부업자도 있습니다. 와, 이거 3,900%라고 그러면은 만 원을 빌리면은 3,900만 원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와.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알아봐야죠. 등록 대부업체는 뭐고, 불법 대부업체는 뭐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대부업체 중에서도 3금융권, 합법적인 대부업체가 있는데요. 네. 요거 우리가 조회해 보실 수 있어요. 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법정 이율이 지금 최대가 24%인데요. 요걸 넘게 청구하면 이제 요거는 불법적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최고 이율을 넘어서는 이자를 요구했을 때는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한 대로가 아닌 이상은 다 불법 대부업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요. 문제가 그러면 대부업체면 대부가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오산입니다. 네. 실제로 저신용자 한 80%가 이 등록된 대부업체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다른 또 불법 대부업체로 이 저신용자들이 가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다 빌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적을 알아야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불법 대부업체를 어떻게 좀 이렇게 알아야 우리가 그 피해를 입지 않을 거 아니에요. 불법 대출업체에서 대출하는 방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판례를 준비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대출 특징. 자, 이번 첫 번째 보시면 선이자. 이 선이자 떼고죠. 네, 선이자를 뭐 미리 받는 거죠. 맞습니다. 네. 선이자라고 어떤 법적인 용어처럼 생각해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이자 불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때는 만약에 1,000만 원을 빌린다라고 하면 1,000만 원을 일단 대출을 받고 한 달에 한 번씩 그거에 따른 이자를 납부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1,000만 원의 이자가 10%라고 한다면 선이자는 돈을 빌려줄 때 이미 10%를 떼고 900만 원만 딱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선이자를 이미 떼었으니까 나중에 돈을 갚을 때는 또 1,000만 원을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선이자 방식입니다. 불법입니다. 아이고, 네. 선이자 사례로 피해를 본 주부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례 있죠. 그쵸. 이 남편 몰래 카드빚을 급하게 갚아야 돼서 그 사채를 좀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문덩이처럼 불어난 이자 때문에 그 피해를 입으신 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신용카드를 썼는데 그 비용은 100만 원 가량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지출이 많아서 제가 낼 수 없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말하자니 부부싸움이 크게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빌린 다음에 빨리 갚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인터넷을 검색하여 한 업체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의 일주일 이자가 무려 40만 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급한 마음에 알겠다고 했는데 이 40만 원이 선이자라고 해서요. 결국 40만 원을 먼저 떼고 60만 원만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일주일에 40만 원씩 총 8번 320만 원을 대부업자에게 지급했는데요. 아니 60만 원을 빌렸는데 320만 원을 대부업자한테 지급했다고? 2달 동안. 말이 나네. 네. 주 단위로. 맞아. 제가 계속 이 매주 40만 원이라는 이자를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원금 100만 원을 한 번에 갚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로 원금을 반반씩 갚으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지만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야. 남편에게 사채를 썼다고 하면 큰일인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이거 답답하겠는데. 황당한데? 100만 원 빌렸는데 선이자 40대고 60 받았어요. 근데 1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꼬박꼬박 매주. 매주 40만 원씩 내는 거고 그게 계속 불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아닌 건데. 제가 듣기만 해도 이자가 말 그대로 무섭네요. 불법이죠. 살인이죠. 전형적인 불법 선이자 사례입니다. 지금 이 사례에서 보면은 일단 100만 원 빌렸는데 40만 원 이자로 떼고 60만 원만 들어왔어요. 그러면 빌려준 돈을 60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60이에요. 네. 우리는 갚을 때 60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건데 지금 이 사연에서는 일주일씩 40만 원. 그래서 한 달에 160만 원이 이자죠. 네. 이거 퍼센트로 치면은 연 2,820%입니다. 그렇게 되나요? 네,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60만 원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율인 24%를 적용한 고이자 외에는 절대 내시면 안 되고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불법 추심 그리고 불법 이자에 대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2,820%. 와. 어마어마하죠. 정말 무섭네요. 네. 선이자를 요구를 한다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꺾기? 꺾기. 이거는 뭐예요? 뭐 기술 팔 아닙니다. 뭐 기술 같은 거 아니고. 뭘 꺾는다는 거예요? 네. 꺾기가 이자를 못 갚았을 때 그 네. 이자를 원금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솔깃하죠. 뭐 이자 좀 못 갚으니까 원금을 해서 그래서 주로 소액 대출할 때 이런 꺾기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처음에는 좀 좋게 보이고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자하고 원금이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그렇겠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불법입니다. 이것도 네.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야, 아니 돈을 받아가는 방식이 진짜 다양한데요. 맞아. 아니 이자를 못 낸다면 그 이자를 또 추가 대출을 시켜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원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이 계속 늘어나고 와, 이자도 늘어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근데 보통 이 소액 대출에 관해서 이렇게 피해가 많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자녀 입학식 갈 돈이 없어서 그걸 또 급하게 소액 대출을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걸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녀들 입학식에 가기 위한 차비가 부족하여 원금 25만 원에서 선이자 10만 원, 공증비용 5만 원을 제하고 1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3주간 매주 10만 원씩 이자 상환하다가 4주 차에 원금 25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이었고요. 제 명의의 현금 카드를 제출하여 이자를 내야 하는 날에 입금하면 찾아가는 것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40만 원의 이자를 냈는데요. 4주차 원금을 상환일에 납부하지 못하자 현재 일주일 연체 중으로 45만 원을 입금하라고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아이들 때문에 받아쓰게 되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거 안타까운데. 네, 근데 이분 지금 상황이 네. 자녀 3분을 지금 키우는 전업주부신데 네. 남편이 개인적인 사고로 이렇게 병원에 입원 중이신가 봐요. 그때 이제 목돈을 좀 많이 쓰는 바람에 이렇게 아이고. 좀 입학식 갈 차비조차 그렇죠. 좀 힘들어서 대출을 받았는데 네. 사실
저희가 생각하다 보면은 10만 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작은 돈이 좀 적은 돈이 필요할 때가 꼭 있거든요. 그렇죠. 필요한데 이것도 불법입니다. 10만 원인데 일주일 이자 10만 원이면 40만 원이 돼버리거든요. 한 달이 되면. 그러면 이자율 자체가 연으로 치면 1355%예요. 말도 안 되는 고금리, 고이자가 되는 거고 결국 이게 불법 사금의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소액인 것처럼 보여서 소액을 빌려주는 것처럼 생각이 있는데 나중에 원금으로 꺾기 방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사실은 불법 사금융이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 사례는 지금 꺾기만 들어간 게 아니고 아까 25만 원 빌렸는데 차포 뛰고 10만 원 받았다니까 앞에 선이자까지 있었던 같이. 아니 근데 이거 그러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소액을 대출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불어나봤자 얼마나 되겠어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알겠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나중엔 굉장히 수세에 몰리고 약자의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돈을 못 갚겠는데 이걸 다시 원금으로 넘겨준다. 연체된 돈을 원금으로 넘겨준다고 하면 거의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약간은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면서 알겠다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꺾기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았다고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약자지만 당당하게 저는 그런 방식의 그 이자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셔야 되고 이때 이제 직접 신고하는 게 참 어렵게 느껴지시기도 하잖아요. 네. 이미 내가 굉장히 많은 일을 당한 것 같고 이럴 때는 한국대부 그러니까 금융업협회의 도움을 받으시면은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이런 신고 절차까지도 도와주십니다. 대부 금융업체가 네. 있구나. 네. 그럼 또 이제 하나 세 보자.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시간당이죠. 네. 시간당 이자가 아니,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제목만 봐도 가까워라. 깝깝합니다. 자, 일주일 단위도 아니고 또 뭐 월, 연도 아닙니다. 시간당 이자를 붙입니다. 그러면 뭐 당연하죠. 시간이 계속 쫓기다 보니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거는 좀 억진데요? 시간당으로 이자를 붙이는 거? 아니 불법 이 금융 업체가 이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방식이 있어요? 하루하루 가까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자를 눈덩이처럼 해가지고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낸 어르신들 있고 주부들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까 저 말씀이 한국대부금융협회? 네, 맞습니다. 이런 곳이 있다? 네, 이럴 때 직접 신고를 하고 또 그 절차에 따라서 돈을 돌려받으셔야 되는데 이걸 직접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이미 굉장히 돈에 대한 독촉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럴 때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중재를 해주는 기관인데요. 이런 피해 사실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금융기관에 이제 이런 연계를 해가지고 돈을 돌려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이제 추심을 받으시다 보면은 욕설, 협박 이런 것들을 당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직접 경찰서에 신고도 대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한국대부금융협회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사연 하나 같이 듣고 가시죠. 사례가 있군요. 네, 제가 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총 대출 650만 원을 대출하였고 선이자와 각종 수수료를 떼고 실제 받은 금액은 531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무려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이자로 상환했다고 하는데요. 또 당시 대출 시에는 업체 이름, 주소, 대출 서류 부본 등을 받지 못했고 이자가 하루라도 늦으면 욕설과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업체는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수금도 피해자의 현금 카드로 찾았다고 합니다. 결국 개인 회생을 진행하려고 준비하다가 마지막 방법으로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민원을 내셨다고 해요. 네. 어떻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우선 이 사건에서 신고인이 제출한 그 일수 대출 거래 내역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보시면 대출 계약 금액은 650만 원인데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은 531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상환 금액은 696만 원으로 초과 지급 금액이 155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자율을 한번 계산해 보면요. 연 71%에서 415% 이렇게 고리의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금 말씀드린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법적인 이자를 초과한 부분들은 좀 돌려받았다고 전화 받았습니다. 다행이네. 자,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 이 부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호님께서 한국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로 직접 일소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그 대출금이 그 법정 그 최고 금리를 초과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전액 반환받고 싶다고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민원인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을 해서 일소업자와 채무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을 하고 일소업자는 이제 채무조정을 수용하고 협회에서 제안한 채무조정 수용 결과 초과 이자 금액 155만 원 상당 전액을 반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최고금리 24%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받은 거예요. 네. 이거 뭐 잘 됐다 진짜. 네, 무엇보다도 이게 직접 하기 좀 그런데 네. 대신 또 이렇게 대부업체 연락을 해서 본인 일처럼 이렇게 해결을 해준 부분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야. 정말 그 이 한국 대부금융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런 정식의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라 불법 사금융 업체와 이제 조율을 하는데요. 그 최고 이율을 넘어서는 그 금리 초과한 이자 금액을 돌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법적인 뭐 협박이라든지 폭행 이런 추심 행위에 대해서 이제 경찰에 신고까지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 업체들은 본인들이 이게 정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자를 지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다 반환하고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저촉이 되고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한국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에 인터넷 민원 신청을 하거나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상담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는데요. 미등록 대부업체를 통한 불법 고금리, 불법 중개수수료 등의 피해는 물론이고 등록된 대부업체의 불합리한 추심과 불법 고금리, 불법 중개수수료, 기타 대부업법 위반 피해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민원 신청을 했는데 이 10영업일 이내에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바로 민원 요청에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으로 또 이관을 한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불법 사금융 하면요, 왠지 소위 말해 힘 좀 쓰신다, 뭐 그런 분들이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신고하면 뭐 나 혹은 가족에게 피해가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도 하시거든요. 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불법 사금융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홍길동 뭐 이런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고요. 또 불법 그 피해 상담 센터가 서울시에 마련이 돼 있습니다. 여기 신고를 하면 1대1 상담 후 나중에 법률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신고를 할 경우에 최대로 2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하는데요. 본인이 이런 일로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혹시 이런 불법 사채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때 신고할 경우 도움을 주실 수도 있고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포상금 제도는 서울시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까지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피해 사례 또 구제 사례 이렇게 알아봤는데 요건 조금 다른 거라 요것도 하나 짚고 넘어갈 사례가 있어서요. 제1금융권,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근데 제대로 갚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업체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업체에서 빚독촉을 하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돈은 은행에서 빌렸는데 네. 독촉 전화는 대부업체한테 받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어떻게 그 불법 그럼 그 대부업체 넘어가서 막 이렇게 욕설 받고 막 협박받고 아니야. 이런 건 아니에요? 불법 대부업체는 아니고 불법은 합법적인 그 채권 추심하는 그런 업체에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야, 그래도 왜 황당하다. 넘어가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 사례자의 인터뷰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금융권에서 그 2천만 원을 신용대출 받았는데요. 꾸준히 받다가 그 이후에 잘 안 돼가지고 상환을 좀 못했어요. 저희 동의도 받지 않고 내가 대출한 내역이 대부업체로 간 건지 이름도 모르는 데서 막 돈을 갚으라는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이자율이 몇 %인지도 모르겠고 하루가 다르게 계속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저 본인 입장에서 황당하죠.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밖에 없고 나는 대부업체하고는 접촉한 적도 없는데 대부업체에서 돈을 갚아라 이러고 전화가 온 거예요. 나는 안 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만약에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 일단은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예, 근데 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 1금융권에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 채권을 매각을 한 것인데요. 지금 이 사례자의 사연을 보면 2005년도에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돈을 빌릴 때는 은행에서 5% 미만으로 신용대출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2012년도에 원금하고 이자 상황이 미뤄지게 됐고 그 다음부터 연락이 끊겼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연락을 못 하고 있다가 올해 7월에 이제 대부업체에서 돈을 갚으라고 연락이 왔고 네. 이게 7월에는 870만 원 정도를 갚으라고 문자가 왔는데 12월에는 이자가 늘어가지고 910만 원을 갚으라는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께서는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는데 실제 이 사례자분이 받으신 그 문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자, 이게 뭐 다 지워지고 이래서. 이야. 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예. 예, 지금 화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게 7월에 온 거고 오른쪽 게 9월이라고 그래요. 예. 네. 910만 원 늘어난 그 어우. 내용이네요. 870만 원이었는데 910만 원 갚으라는 그 내용입니다. 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이게 정말? 저는 무엇보다도 일단 1금융권에서 제 동의가 없었잖아요. 네. 동의 없이 그 대부업체 채권을 넘겼다는 네. 거에 있어서 좀 너무 무섭고 믿을 수가 없는데. 아니 이건 진짜 너무 믿기지가 않고 네. 정말 이거 믿거나 말거나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안 되는데, 이거? 이게 보면은 1금융업체가 은행권인데 네. 공신력을 와. 생명으로 하는 곳인데 막 이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법적으로도 채권 양도가 합법이고 네. 그리고 우리가 대출 받을 때 굉장히 서류들이 많아요. 네. 그중에서는 내가 워낙 돈을 빌리는 게 급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읽기도 어렵고 당연하지. 또 설마 이제 은행에서 나한테 불법적인 걸 하겠어? 실제로도 합법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신용정보 이용 동의서 뭐 이런 거라든지 굉장히 서류들이 많은데 그런 내용 중에 보면은 만약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을 경우에 즉 갚아야 될 때 내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은행 채권관리단에서 이걸 채권을 매각하거나 관리하는데 동의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간과한 거죠. 실제로 이 제1금융권은 부실 채권을 채권 추심업체를 이제 겸하는 대부업체에 그러니까 합법적인 대부업체에 매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점점 이렇게 매각을 하는 경우들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은행 자체에서 부실 채권을 관리하는데 더 많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이제 돈을 갚고 진행을 하는 대출 채무자가 아니면은 이제 요것들을 정리해가지고 부실 채권으로 매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확인해 보면 2018년 말 기준 전체 채권 추심업체의 59%에 해당하는 650개의 업체가 대부업을 겸하는 것으로 네. 나타났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채권 매입을 하는 추심업자가 2017년도부터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추심업을 겸하는 대부업체들이 이익을 위해서 대출보다 채권 추심의 인력을 집중시키는 추세가 보여지는데요. 이 대부업체에서는 부실 채권을 해당 금융사로부터 이제 사서 대신 빌린 대출금을 받을 권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대출금 연체를 하면 부실 채권이 된다. 이건데 그렇죠. 그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자, 부실 채권요. 일단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정도 되면 부실 채권으로 분류가 되고 부실 채권을 사실은 가지고 있으면 이게 대손 충당금이라든지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실 채권 자체를 다 추심업체로 넘기거든요. 네. 넘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심업체가 이것들을 이제 매입하거나 뭐 매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도 이제 소송에 가서 보면은 그 채권을 한두 번 넘긴 게 아니라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업체긴 하지만 그게 몇 번에 걸쳐서 매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처음에 매각을 할 때는 거의 원금 수준으로 매각을 했다가 나중에는 계속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금의 거의 뭐 절반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으로까지도 매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채권 추심 등 대부 관련 민원이 2017년은 3,005건이었는데 2018년에는 4,533건으로 굉장히 민원 수가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매각이 돼서 넘어가고 결국에는 대부업체가 나한테 독촉을 한다. 그러니까 정식 절차에 넘어갔지만 채무자 입장에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은행뿐이 아니고 대형 저축은행들도 요즘 많잖아요. 네. 이런 데 것들도 이 채권 추심을 위해서 대부업체로 넘어가는데 지금 아마 그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뭐야? 은행에서 못 갚으면 저렇게 가는 거야 하고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우리가 대출 받을 때 사인을 하죠, 그렇죠. 서류에. 네. 근데 거기에 또 명시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제때 돈을 못 갚을 경우에 대해지는 그 조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네. 대표적으로는 연체 가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숫자들은 보통 많은 분들이 주의 집중해서 보십니다. 내가 이제 원래부터 갚아야 될 기간에는 뭐 5%인데 나중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10%로 연체 가산금이 된다. 요건 퍼센트니까 쏙쏙 들어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줄글로 이게 만약에 변제가 안 될 경우에는 채권 관리팀에서 이런 전화가 올 수 있고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매각이 될 수 있다. 이런 것까지는 이제 확인이 안 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1금융권에서 빌렸더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합법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채권이 매각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게 처음 대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은행권의 대출 서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고를 때 이제 안내 문구를 잘 읽어보셔야 되고 네. 연체 가산금뿐만 아니라 이제 은행 직원에게도 여쭤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거 정해진 기간 동안에 갚지 못하면은 뭐 다른 데로 매각되고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 은행에서 빌리는 돈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은행에서는 그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례자분도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독촉은 대부업체에서 받고 있거든요. 이게 해결 방법이 있나요?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돈을 갚는 것인데 이미 이렇게 대부업체로 넘어가게 됐을 때는 굉장히 이율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업체에서는 이렇게 매각된 채권들을 갖고 있을 때 회수가 안 되는 게 워낙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내가 원금을 최대한 조속히 언제까지 분납해서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미 이 업체에서는 채권을 조금 헐값에 매각해왔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협의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소송까지 가기 전에도 완납을 하고 변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대출에 관한 건이었고요. 네. 혹시 신용카드 연체한 적 있어요? 저는 없어요. 없어요? 네네. 신용카드 연체. 신용도가 좋으시네요. 근데 신용카드 갑자기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연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것도 계속해서 연체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대부업체로 넘어가는 이런 사례 한번 볼게요. 신용카드를 썼는데 이게 갚지 않으니까 이것도 대부업체로 넘어갔더라고요. 다른 은행 카드 이런 것도 다 막아버리니까 이제 원래 빌린 액수가 500만 원인데 갚아야 할 게 8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네 말은 이 은행에서 자기들한테 빚을 넘겼다고 하는데 역시 저희 동의도 받지 않았고요. 카드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신용카드로 돈을 빌린 거죠? 근데 이 부분도 네. 2012년 1금융 신용카드를 썼는 거거든요. 네. 한 그 연체가 좀 500만 원 정도 빌렸다가 연체가 됐는데 갑자기 대부업체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가지고 이자가 쌓였다면서 800만 원을 갚아라고 얘기를 들었고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좀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다른 은행 카드도 이제 사용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지금 협의가 좀 됐습니다. 돼가지고 다달이 10만 원씩 지금 상환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역시 연체 이자율 퍼센트가를 못 들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사실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역시 법적으로는 가능한 일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넘어간 게? 네, 마찬가지로 부실 채권으로 분류가 돼서 이제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참 참고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요. 이거 뭐 해결 방법도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거는 이자가 더 많이 불기 전에 빨리 원금을 변제해서 이자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부실 채권으로 매각이 되면 어느 정도의 여지가 있어요. 네. 그 이자까지 다 받을 걸 예상해가지고 이 대부업체에서 채권을 매수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른 연락하셔서 최대한 조속히 변제하겠다라고 해서 변제 계획을 세워서 협의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가지고 돈을 빌려서 변제가 안 된 경우에도 이렇게 대부업체로 그 빚독촉이 넘어갈 수 있는 추심업체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보죠. 불법 채권 추심 유형. 이 부분도 이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불법 추심 유형이 폭행하고 협박 같은 거예요. 집에 와서 막 괴롭힌다든지 뭐 욕을 한다든지 얼굴에 침 뱉는 경우도 있어요. 집에 침 뱉는 경우도 있고. 야, 폭행, 협박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추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불법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반복되는 뭐 야간 저런 것도 많이 봤잖아요. 예,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야간에 방문하는 것. 연락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번밖에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한 없이 막 계속 연락하거나 이런 건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카드깡을 받아서라도 돈을 갚아라. 막 이런 식으로 무리한 방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부 불법입니다. 자, BJ 소멸시효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결국 5년 이상 그 시간이 상사시효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일반 민사면 10년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확인해서 과연 자기 빚을 이제 좀 소멸시효 완성됐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저 소멸시효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예. 그럼 5년이 지나면 돈을 안 갚아도 된다면 맞습니다. 모럴 해저드 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 모럴 해저드 그러니까 그런 그 은행 측에서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금융권의 채무는 이제 5년인데요. 요게 만약에 5년이 다 돼갈 때쯤 돼가지고 이런 채권이 있으니까 돈을 갚으시오라고 하는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아니면 보통은 소장을 접수합니다.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일단은 지연 손해금이 12%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소장을 받을 사람이 만약에 없다, 이게 우편이 잘못됐다, 이런 경우에도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대여금 청구 소송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소멸시효가 또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급전이 필요할 땐 정말 난감하게 되는데 그래도 내가 돈을 빌렸을 경우에 그 상대가 나한테 돈을 빌려주는 상대가 어떤 건지는 확실히 꼼꼼하게 좀 챙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혹시 돈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얘기 한번 나눠봤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네,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는 뭐 가족, 친지, 친구들과 모임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그 모임에서 사건, 사고도 빈번히 일어난다고 하죠. 그거 한번 알아볼게요.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스톱 치다가 판을 엎었다. 이건 어떻게 이게 문제 저희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물음표가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첫 번째 퀴즈입니다. 고스톱 치다가 판을 엎었다. 이런 경우에 처벌이 될까 안 될까? 이게 질문입니다. 된다는 O, 안 된다는 X. 무조건이죠. X. 같이 고스톱 치다 판 엎었는데 그거 가지고 무슨 이게 처벌을 해. 게임이라도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돈이 걸려 있어요. 아니 그거는 직결 처분이지. 직결 처분. 바로 직결 처분 아니고 법까지 갑니까?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데. 전 법 가야 돼. 매우 위험하네요. 직결 처분, 주먹 이거 전부 다 안 돼요. 이거 형법상 폭행죄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고스톱 치다가 판을 엎었다. 이거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돈이 걸려 있고 같이 게임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기고 있었던 사람 대화를 통해서 얼마를 변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형법상 도박죄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일시오락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 일시오락으로 보는지 요거는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이 있고 그리고 그 판을 얼마 정도 벌렸는지 이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주구장창 6시간 동안 판을 벌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점당 100원이라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판을 벌였기 때문에 도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는 분이 뭐 한 500원 정도의 그 고스톱을 친 경우에는 뭐 도박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다. 이런 경우에 이제 500원을 걸고 고스톱을 쳤다. 이런 경우에는 또 도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박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도 그때에 따라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그때 상대성이 다르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도박죄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가 있고요. 상습성이 인정되면은 2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거 판을 엎었다가 대형 사고로 발전한 게 있다면서요? 큰 사고가 났던 적이 있어요. 판을 엎고 고스톱 심심풀이 고스톱 치고 나갔는데 판을 엎다 60대 중형 18년이 선고된 사건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뭐 도박하고는 관계는 없어요. 판을 엎고 나갔는데 지인이 따라 나오면서 욕설도 하고 흉기를 들고 있으니까 본인이 화가 나가지고 구두발로 폭행을 했습니다. 근데 숨졌어요. 그래서 징역 18년이 났던 사건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고스톱 치다가 거기까지 가요? 아니 이게 감정상에서 하여간 늘 명절 지나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식당에서 분실한 신발 보상 여부는 이것도 퀴즈인 거죠? 전에 이거는 들었어. 제가 알아요. 제가 알아요. 많이 보면은 식당에서 그 신발 분실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다. 이럴 경우에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했는데 이때 식당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게 퀴즈입니다. 없지. 있다는 O, 없다는 X. 없다. 전 요거 알아. 없다. 저도 알아요. 네. 이거 배웠어요. 없다. 그 약간 고학력을 따라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리만 죄송해요. 저 바꿨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아, 역시 정답은 O입니다. O입니다. 보상 받을 수가 있죠. 네. 아니 어떻게 보상을 받아? 아무리 신발 분실에 대해선 책임지지 네. 않는다라고 쓰여 말했는데. 있다 하더라도 식당이나 여관 그리고 공중 목욕탕 이런 곳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은 공중 접객업자라고 합니다. 네. 공중 접객업자는 고객이 이제 휴대한 그 실내에 휴대한 것이나 네. 아니면 맡긴 물건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와. 그래서 이제 분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써붙인 것만으로는 면책이 되지 않고 적어도 신발장을 마련해 주시거나 야. 아니면 네. 바구니를 마련해 주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책임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와. 그러면 약간 값비싼 물건들 네. 있잖아요. 기금속이나 현금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거기서 잃어버리지 않았는데도 거기서 잃어버린 것 같다고 우기면 이거는 식당 주인 너무 억울한데. 아니 저는 그 식당에서 그 핸드폰 잊어버린 적 있는데 네. 그것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또 법조항이 하나 있어요. 네. 이 상법에 있는 조항인데요. 상법 제 153조에 따르면요. 화폐나 유가증권, 그 밖 고가의 물건에 대해서는 종류하고 가액을 명시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가인 같은 뭐 휴대전화라든지 아니면 뭐 보석 이런 거는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이거 얼마짜리고 네. 맡겨둬야 되지. 근데 그거 아니고 무조건 와서 잊어버렸다고 하면 다 책임진다면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이 조항도 또 있습니다. 하긴 또 그게 진짜 있었던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렇죠. 그렇죠. 야, 이것도 악용할 수도 있겠네. 네. 그렇네요. 네. 자, 세 번째 퀴즈 볼까요? 세 번째는 자, 다음 퀴즈는 뭐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연말 술자리 많잖아요. 음주 측정 단순 거부하면 처벌받는데 이 처벌이 징역이면 O, 벌금, 가벼운 벌금이면 X. 측정 거부. 특정 거부? 이건 벌금. 이거는 벌금 벌금으로 될 게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네, 벌금 X. 이거는 측정을 거부하면서 너무 건방지게 굴면 구속해야 친절하게 하면, 친절하게 거부하면. 상냥하게 아니 거부하면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간 사람 얘기 들었어. 제가. 많습니다. 거부해서 최근에 사실 음주 측정 사건들이 많고요. 거부 사건이 상당히 많아요. 예, 예. 거부를 해가지고 결국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아, 징역까지 가요? 네, 뭐 집행유예도 있겠지만 그래서 벌금보다는 징역형이 되니까 예. 정말로 음주하지 말아야 되고 야. 측정 거부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꼭 해야 돼. 이거 그냥. 이게 또 심각한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던데 그거 한번 뭐 영상 있나요? 한번 볼까요? 네. 심각한 사건이 있었대 이거 아주. 네. 이게 지금 이거 뭐야? 자동차가 그냥 뒷부분이 부서진 거야? 어딜 들어간 거지? 네. 그리고 경찰이 따라왔죠. 네. 네. 주차장 안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순찰차가 들어왔고 와. 그 신랑이 버려요. 음. 지금 유리창 깨고 억지로 어메. 나중에 흉기 같은 거를 휘두르고 저항하는데 네. 그 경찰이 지금 테이저건 같은 걸 해서 네. 겨우 막았는데 이 사람 지금 알코올 혈중 알코올 농도 0.075% 음주 상태고 야. 검거 과정에서 네. 차량도 부서지고 또 경찰관도 2명 다치기도 하고요. 아.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저 정도 상태면은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우. 그렇죠. 그런데 또 반대로 네. 이런 미담도 있어요. 음주운전 차량을 추격을 해가지고 네. 경찰에 인계를 했던 아주 훈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보시지요. 이거예요. 지금 네. 차가 한 대 가고 있고 네, 앞에 달리는 트럭이 똑바로 가지 못하고 좌우로 네. 막 비틀거리죠. 비틀비틀해요. 뒷차 운전차는 앞차의 음주운전을 직감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럼 직감하고 따라가네. 네, 저게 경찰에 차선을 막 신고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예. 안 지켜가지고 네. 뒤에서 빵빵했더니 이렇게 와서 욕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쫓아가 봤는데 도망가더라고 그랬나? 그래서 쫓아가서 잡았다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목적지 대신에 차량을 돌려서 예. 음주 트럭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오. 그래서 경기 고양시 일대를 돌면서 7km 정도 추적을 한 끝에 네. 결국에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만나서 이 차량이 바로 음주운전 오. 차량이다. 다행이네. 정말 멋있죠? 사실 저는 되게 이 사연을 듣고서 감동을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막 비틀비틀거리고 있는 차량이 있으면 아유 너무 위험하다 이러고 피할 생각만 피하죠. 하는데 그렇죠. 네. 이분은 다른 시민들이 위험할 걸 생각을 해가지고 목적지까지 바꿔서 경찰에 직접 야. 신고를 하고 추격까지 하셔가지고 이제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까지. 굉장히 멋진 표창장 분입니다. 받으셔야 되는데. 나라를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희가 미담 사례라고 이렇게 했는데 네. 아 그렇다면 나도 이러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신고를 하시고 차 번호가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가서 직접 대응하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요. 네. 혹시 궁금하시면 쫓아가서 경찰이 오나 정도 확인하고 경찰이 대응을 하나 그거만 찍으시고 뭐 요렇게 하시면 되지 직접 맞닥뜨리면 위험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음주운전자는 지금 불구속 입건된 상태고 네. 이분은 위험을 감수하셨어요. 근데 정말로 안전에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네. 이분에 대해서는 감사장을 내려주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네, 다음 문제는 성희롱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게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들어보시고 OX 들어주십시오. 한 남성 직원이 회식 때 내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대시했을 건데 라고 했어요. 이 여성 직원이 약간 김영희 씨 웃고 있지만 하여튼 약간 불쾌감을 느꼈을 때 성희롱이다 아니다. OX. 야, 이거 결혼을 안 했으면 대시를 했을 텐데. 뭐 많이 할 수 있는 말이라. 근데 요즘에는 요즘은 네. 근데 이게 안 된다고? 아니 상대가 불쾌감을 느꼈으면 그건 아니라고. 상대가 좋아했으면. 내가 참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해서 좋아했으면. 그러면 끝나는지 괜찮은데. 그런 문제가 없는데. 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거 바로 소송. X입니다, X. 요거는 세모입니다, 세모. 중간 세모. 상대 따라서. 상대에 따라 다르다. 옵니다. 기준은 오. 모든 기준은 그 피해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게 되고요. 뭐 네. 김영희 씨 말처럼 기분이 괜찮았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 이 사건에서는 굴욕감을 느낀 거거든요. 결국 직장의 이 사업자한테 이 성희롱 사실을 알리면 직장의 사업자는 조치를 취해야 돼요. 뭐 징계를 한다든지 또 이 사람한테 유급 휴가를 내린다든지 이런 것까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흔히 우리가 말을 툭 던져놓고 이 반응이 이렇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 오면 이거 농담인데 이렇게 예민하게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이런 직장 내 성희롱은요, 보통은 내가 윗사람한테부터 당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업주, 그리고 동료, 근무자 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나는 성적인 어떤 그 희롱의 의도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성적인 굴욕감을 느꼈거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한다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성희롱 같은 경우는 농담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게 처벌은 안 됩니다. 형사처벌은. 근데 직장 내에서 징계를 할 수 있고 또 손해배상 소송까지 가능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둘이 따로 만나 좀 잘 지내봐라. 남자한테 여자 상사가 그런 얘기를 해도 이 성희롱이 발생될 수가 있고 또 손해배상 판결까지 됐던. 아니 잘 지내라는데 왜 싸우지 말라고. 아니 뭐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잘 지내라는. 아니 하여간 요즘의 기준은 네.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연말에 송년회 같은 게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무시로 야야 이러면서 막 어깨 동무하고 그것도 안 되겠네. 위험하게.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됩니다. 많이 좀 이게 삭막해졌네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와중에도 내가 굉장히 이게 싫은데 말 못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소수의 약자를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고요. 그리고 동성끼리도 또 성희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료끼리 또는 이제 후배 직원들에게 어떤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언행을 할 때 그런 성적인 내용은 되도록 하지 마셔야 됩니다. 특히 4, 5, 60대 예전 회식 문화에 젖어서 회식 때 그렇게 하시면은 요즘엔 굉장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다 잡혀가겠네요. 상대가 하여간 불쾌하게 느끼면 그게 다 안 된다는 거니까.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멋진 자동차들이 나왔는데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들어보신 분들이 요때 차 한번 어떻게 해볼까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또 연말을 맞아서 자동차 업계들이 대대적인 할인 공세에 나섰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규 자동차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네. 네. 자동차 할인의 계절이죠. 예. 대기업들, 자동차 브랜드들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판넬을 보시면서 오늘 어떤 행사라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연말 자동차 세일 시작. 저렴하게 구입하는 꿀팁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예, 개별 소비세 3.5%를 전액 지원하는 겁니다. 오, 이거 큰데? 전액 지원해요? 네, 가끔 보면은 이게 정부에서 그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개별 소비세를 인하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실질적으로 차가 많이 팔립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차가 난 게 아닌가 싶은데 S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차종에 한해서 차를 구매할 경우 연말까지 개별 소비세 3.5%를 전액 지원해 주는 거죠. 3천만 원 정도의 차량이다 그러면은 약 10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입니다. 그러네요. 네. 꽤 되네요. 맞습니다. 개별 소비세 꼭 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업체에서 부담한다. 맞습니다. 네. 신차 사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꿀팁이네요. 특히 S사 같은 경우에는 그 RV나 SUV들 요즘 대세인 그런 네. 차량들이 네. 많거든요. 네. 그런 차량들을 구매하시려고 이제 좀 벼르셨던 분들은 네. 예, 연말에 지금 바삐 움직이셔야 될 겁니다. 그러네요. 자, 다음 거 볼까요? 네, 두 번째 보시면 최대 10% 할인. 이야. 예. 할인은 10%? 네. 3천만 원짜리. 이거 크죠? 300만 원이네. 네.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H사 얘기인데요. 네. H사 같은 경우는 주력 차종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벌리고 있습니다. 네. 그 준중형 그 차량인 A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 5에서 7%까지, 네. 그다음에 S 모델 같은 경우에는 3에서 7%,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리는 그 G 모델, 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델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최대 10%까지 네.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네. 그러네요. 네.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 네, 자동차 예. 최대 10% 할인. 네. 야, 이거 굉장히 꿀팁이 되겠고요. 네. 다음 거 보나요? 아니요, 그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그 C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15% 할인을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할부로 대부분 차를 구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이자 72개월 네. 할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영상 안 가지고 나오셨는 모양이네요. 네? 자동차 안 나오나? 그리고 또 다른 네. 차도 있죠. 네네. 네. S사 앞서 말씀드렸던 아까 개별 소비세를 네. 지원해준다는 S사도 네. 10%의 할인을 해주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디젤 모델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90만 원 지원을 해주는, 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고객이 네. 이제 새 차를 살 경우에 네.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K사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K사? K사도 최대 이것저것 합하면 한 160만 원 정도의 할인 금액을 지원해주고요. 네. 여기는 무이자 3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연말이어서 그런지 3년 무이자면 그러니까요. 꽤 되는데. 혜택이 네, 그렇죠.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목돈이 들어야 될 상황인데 그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다음 거 한번 이제 없습니까? 그럼 네. 한번 정리 한번 하죠. 네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H사가 최대 H사 10% 되고. 할인하고, 맞습니다. 예. S사가 10%, C사가 15%, K사가 K사. 최대 160만 원을 할인하고. 네네. 그리고 가장 R사. 많이 하는 그 R사, 예, 예. 그것도 한 500만 원 정도인데 500만 원. 요거는 그 재구매할 때 예. 200만 원 정도를 할인해주는 예. 이런 이벤트입니다. 또 화끈하게 하는 데가 있네요. 네. 수입차 같은 경우는 가격이 높기 때문에 네. 아마 어떤 그 할인폭도 굉장히 높아지는데 네, 네. 일부 어떤 수입차 회사가 지금 1,000만 원을 할인해 오, 준다는 그래요? 그래서, 예. 1,000만 원이나 할인해줘요? 그거 얼마짜리 차인데 1,000만 원이나 해주나? 굉장히 비싼 비싼 차나요?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보면 기름값을 지원을 네, 해주는군요. 요즘 연료비들이 많이 좀 올랐기 때문에 네. 기름값을 지원해주는 이벤트인데 요거는 그 R사 같은 경우에 네. 가솔린 모델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200만 원 상당의 유류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네. 200만 원이면 거의 뭐 저 같은 경우는 1년치 기름값이 될 것 같거든요. 1년치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 200만 원이면 뭐 한 1년 반 정도 쓰시는 분들도 네.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유류비를 지원을 해준다. 네. 야, 이거 다양하게 나오네요. 네네. 기름값을 지원해준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번 볼까요? 네, 블랙박스 지원인데요. 차량을 구매하시면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블랙박스인데 이 블랙박스를 연말에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네. 무상으로 장착해주는 이벤트입니다. 예, S사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RV, SV. 예. 네, S사 차량을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블랙박스 무상으로 예.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정말 자동차의 필수품이잖아요. 네네. 새로 그렇죠. 사려면 또 가격도 만만치 않아요. 네, 이제는 뭐 반드시 차마다 하나씩은 있는데 블랙박스 무료 제공. 연말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연말에는 뭐 선물이 많아야 좀 푸짐하잖아요. 아, 정말 좋은 꿀팁들을 알아봤고 네네. 그리고 또 2019년 연말이 돼서 새로운 신차도 출시된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네, 있습니다. 올해 지금 가장 핫한 신차 중에 하나가 네. 2010년에 출시됐던 차인데 그때 당시에도 파격적인 디자인하고 세련된 디자인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차인데 3세대 모델이 올해 출시가 됐습니다. 바로 K사의 5 모델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디자인과 세련된 그런 디자인들 또 첨단 기능으로 요즘도 아주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첨단 기능 몇 가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방 추돌 방지 장치라든가 또 후방 교차 추돌 방지 장치 이런 것들이 있고 차로 유지 보조 장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다 기존에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전방 추돌 방지 장치 같은 경우는 좀 더 센싱을 확대해서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좌회전하다가 전방에서 오는 차량과도 추돌을 방지하는 이런 게 자사 최초로 장착이 되었고요. 그리고 후방 교차 추돌 방지 장치 같은 경우에는 후진을 하다가 보면은 측면에서 다가오는 사람이라든가 요즘 배달 오토바이들 굉장히 빠르게 다니거든요. 이런 오토바이나 차들을 우리가 감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운전자에게 먼저 경고를 보내고 그 경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 차가 알아서 서줍니다. 저도 이 장치를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도 가끔 가다가 놓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안 보여요.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입니다. 차량이 알아서 제동을 걸어줘서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도입이 됐네요. 아니 근데 진짜 그런 거 나왔으면 좋겠어. 블랙 아이스 방지 장치 이런 거. 나오겠죠. 이게 나오겠죠. 나올 것 이거 같아요. 진짜 겨울에 운전할 때 꼭 필요한 건데. 네. 그 밖에도 신차들이 또 있죠. 네, 맞습니다. 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개의 신차를 새롭게 내보였고요. 그 중에서는 세단의 장점과 SUV의 장점만을 모은 크로스오버 모델이 또 있다고 합니다. 되게 좀 요즘 핫한 그런 차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도 또 알사에서 추가로 내놓는다고 하고 수입 자동차에서 V사의 T 모델이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판매가 많이 돼서 인기가 좋았던 모델인데 수입차 하면은 수리가 걱정되실 거예요. 근데 연말에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3년 무상 보증에 더해서 2년 해서 합계 5년 무상 보증 그리고 15만 킬로까지 무상 보증을 확대해 준다고 합니다. 자, 연말에 자동차 할인 세일이라고 하죠. 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K사의 5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신차를 출시할 때를 뭐 봄이라든가 아니면 여름이라든가 이렇게 잡는데 지금 겨울에 잡아서 겨울에 신차 출고와 함께 많은 할인 이벤트 이런 것들과 함께 또 버무려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구매를 서두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면 1월로 넘어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1월로 넘어가면은 대부분이 종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 오늘이 16일인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차를 새로 구입하실 분들은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생제 내성에 대한 경각심과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한 슈퍼박테리아 뮤지엄이 서울 전시에 이어 내년 1월부터는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립니다. 대전 국립중앙과학관과 런던과학박물관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는 이번 전시는 강력한 항생제에도 내성을 보이는 슈퍼박테리아의 심각성을 알리고 새로운 항생제를 찾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들을 소개합니다. 기존의 항생제가 듣지 않는 항생제 내성균의 심각성도 알리고 또 함께 이런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는 치료제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지리산 산청 곶감 축제가 내년 1월 2일부터 1월 5일까지 산청군에서 열립니다. 축제에는 곶감 품평회, 가요제, 조격체험, 연날리기 대회 등의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특히 곶감 마카롱, 곶감 양갱, 곶감 치즈말이 등 이색 곶감 요리 체험이 열린다고 합니다. 축제 참여는 무료라고 하니까요. 연초에 산천에서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낮에는 좀 포근한 날씨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침에는 좀 쌀쌀하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옷을 좀 이렇게 몇 개 벗을 수 있게 안에 좀 입게 입어야죠. 그렇죠. 네, 카디건부터 시작해서 걸칠 수 있는 옷을 겹겹이 겹쳐 입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